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만년필 하나 찾아왔습니다. 잠시만 방송 홍보하고요. 녹화를 안 해서, 녹화 시작은 안 해서. 방송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달아보고 싶은 게 많은데, 잠시만 다시 보면은, 네네. 오늘도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개헌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아키히토 일항이 생전 퇴위를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생전 퇴위를 한다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의 아베 정권의 개헌 추진을 막았죠. 막았는데 막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자위권 발동이라 어떤 군국주의적인 망령에 부할 식의 그 헌법 개정을 이제 막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기상조의 문제다. 그리고 일본의 개헌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헌 문제가 이제 대선 바람을 타고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었고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 1948년 7월 17일 날 제정되었고 우리 헌법의 모태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모태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론의 차이에서 9번의 개정이 거쳤고 방법론의 차원에서 분권령과 4년 연임제를 각각 이제 방법론의 차이에서 말을 할 텐데 분권령을 쉽게 말하면 분권령은 독재 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어제 방송의 요지였고요. 왜 그러냐면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정치는 이제 내치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맡고 거기에 시나리오에는 사법부 지금 헌재와 대법원이 너무 각각 강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일체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와 국회를 감사원이 감시한다. 사실상 그런데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독립형 기관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국회를 감시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서 전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그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꼼수들이 조금씩 보였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좀 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권령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드 반대와 더불어서 이제 국민 그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2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인원수가 무소속까지 다 포함돼봤자 1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새누리당 의원들 30명을 이곳으로 포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쉬울 것인가? 그리고 정치라는 건 결국은 타이밍이고 어떻게 보면 협치, 합의 이런 것들이 거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30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래가 없을 수 있을까? 저는 차라리 대통령의 지금 임기가 한 2, 3년 남았다면 이 탄핵의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탄핵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으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선택 사항에서 한 가지 집중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 탄핵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야권이 또 분열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들이 분명 비박이라는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협상의 카드를 내놓고 온다는 거죠. 그때 이제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와서 또 야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탄핵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권, 정권을 바꾸는데 좀 더 힘을 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악을 심판한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삼국지 많이 읽잖아요. 삼국지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동탁을 쉽게 말하면 물리치기 위해서 나름 그 군주들이 연맹을 맺습니다. 반독탁 연합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동탁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후 분열이 돼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더 혼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를 상징해놓고 우리 목표는 정권 바꿉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정권 바꾸는데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탄핵이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더 우리의 원래 목적의 의도에 맞게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실상의 수하고 있는 입장 그 재판관들이 대부분 친박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막상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니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이 에너지를 좀 더 정권을 바꾸는데 좀 개혁적인 진보적인 정권으로 바꾸는데 좀 더 중안점을 두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이제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이제 새 판을 짜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교육감 하셨던 분, 하셨던 분, 김상, 잠깐만요. 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지? 누구였지? 누구지? 김상곤 의원 이야기 있었죠? 김상곤 의원이 이걸 꺼내 들었었는데 이게 아마 뉴스에서 나왔어요. 뉴스에서 잠깐 읽어보면 뉴스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는데 이겁니다. 더민주 당권 주자들이 꺼내는 대통령 탄핵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선곤 이종걸 당대표 후보가 꺼내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카드를 놓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건지 대통령 탄핵은 어떤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먼저 탄핵 소추권은 주요 공직자의 자의적인 직무집행에 따라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일종의 헌법 보호장치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탄핵 소추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제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네요. 3분의 1이네요. 탄핵 소추권은 사법기관에 소추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극히 한정되며 특히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맞네요. 일반적으로는 3분의 1인데 대통령의 경우는 3분의 2가 맞네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적인 탄핵 결정이 있을 경우 공직에서 파면된다. 하지만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에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그해 3월 12일 열린우리당과의 몸싸움 끝에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 결과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나서야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같이 탄핵소추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헌법의 근간을 중대하게 흔들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결정 또한 그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단순한 정책적 과오나 개인 사생활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004년 총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김상곤, 이종걸 두 당대표 후보가 갑작스레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진다. 김상곤 후보는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이유로 불통과 권위주의를 꼽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드와 같이 중요한 군사 주권 문제를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종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결축사에서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을 정면으로 부인, 사실상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가 이 같은 이유에서 탄핵을 언급했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두 후보의 박 대통령을 실제로 직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헌법에 규정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라는 요건도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탄핵을 거론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외연 확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죠. 당 관계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 당권 주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던지고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 썸명성을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지나친 발언은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당에 해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총선 결과를 한번 보라며 박 대통령의 실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탄핵을 꺼내든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론의 직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다 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탄핵이라는 걸 꺼내들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계가 있다. 20대 국회의원 무소속까지 다 합쳐봤자 170명. 그러면 30명 그 친박 의원들과 포섭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조용히 포섭이 되겠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 따르겠습니다. 하겠느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눠질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집중해도 정권이 교체될까 말까 한데 마치 지금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 탄핵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점이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햄버거의 핵심인 패티, 즉 가운데 넣는 고기를 지렁이로 만든다. 이런 소문이 퍼진 것이죠. 저녁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하필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괴소문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체인점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 끝에 이른바 프레임, 즉 이야기의 구조와 방향을 바꿔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의 고기에서도 지렁이를 봤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래서 이 소문에 더 충격을 받아서 정작 이 햄버거 체인점의 지렁이 소문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 일화는 사실 그동안의 많은 분야, 특히 정치적 선전에서 이용되어 온 이른바 프레임 전략을 예로 들 때 나오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감찰한다면서 활동을 시작한 지 28일째. 어제 오늘 나온 소식은 이랬습니다.
특별 감찰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 내용들이 바깥으로 새나갔다. 이걸 특정 언론이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나는 발설한 적이 없는데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아닌가를 따지기 이전에 어느 사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찰은 그 본질은 뒤로 가고 기밀 누설이란 이슈가 전면에 등장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 특별감찰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조사한다는 것부터 그 당시에 기밀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가 있으니까요. 정치권에서는 당장 누군가 특별감찰 자체를 흔들어서 민정수석에게 쏠린 의혹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프레임을 바꿔서 원래의 것을 잊게 한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의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또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당시에 햄버거 체인점은 엄연한 피해자였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헛소문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동시에 햄버거가 아닌 밀크쉐이크를 집중 마케팅하는 것으로 그 지렁이 괴소문을 완전히 잊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특별감찰관 흔들기는 그 주체가 있더라도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도 아닐 뿐더러 밀크쉐이크처럼 달콤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이수석 특별감찰관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맞는다. 프레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짜여진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맞는다. 그러면서 누가 그 혜택을 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병우고 뒤에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그 무대뒷면으로 물려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요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시끄럽죠. 새로운 게 안 떴네요. 잠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제가 했던 세기의 재판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들려드리긴 했는데 청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책을 읽는다 해서 천천히는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게 내 감정을 그림 위로 그리니 가끔 읽기를 멈추고 한 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다. 화자의 상황에 나를 적극적으로 도입시켜보느니 그런 노력을 하며 천천히 읽지 않고는 책의 본인을 해제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카피라이터 박웅영 작가의 신작 다시 책은 바뀌다 읽어드렸습니다. 뭐든지 빨리 해야 인정받는 시대. 오늘만큼은 책 속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천천히 문장을 느껴보는 것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인문학이 흐르는 땅, 긍지의 땅, 해남에 자리 잡은 해남 공공도서관 팟캐스트 엄마 도서관이 말을 해야이고요. 저는 이곳에 사서 서인유입니다. 첫 번째 코너 바로 이 책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 나눌 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은 세기의 재판입니다. 제35회 큰엄마에 출연해 주셨던 땅끝 문학회 김성훈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 법정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재입니다. 요즘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서관에 아주 지금 도서관 이용자가 와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폭염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보입니다. 역시 여름 피서는 도서관만한 데가 없죠. 일단은 시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양식까지 쌓을 수 있으니까 피서는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피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엄마 도서관이 말을 해야 하는요. 자, 오늘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드려야죠. 자, 해남 지역에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뭐 운동이랄까 그런 거를 전개하고 싶은 그런 대담한 그런 꿈을 가진 청년, 자, 김성훈 해남 청년문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훈입니다. 네, 자, 김성훈 씨 나오셨습니다. 자, 청년 문제야. 지금 온 국가적 화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해남에서 그렇게 청년 문제를 누가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년 문제에 대해서 나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가지는 것은 이 시대의 2030 세대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문제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여기 지역사회에서 와서 이모저모를 살펴본 결과 서울에서 하는 운동은 굉장히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고령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에 비추어 청년 정책이라든가 어떤 청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던질 수 있는 어떤 화두나 담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담론을 좀 만들고 우리 이제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령화되어 있고 또 청년층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 측에 대한 배려나 정책이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에도 분명히 청년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함께하고 또 공동 담론을 만들어내고 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책은요, 자, 항상 그렇듯이 출연자분께서 선택을 하신 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쓰신 세기의 재판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세기의 재판. 자, 그런데 이 책은 저는 실은 한 10년 전쯤에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개정판 내지는 재판인데, 그때 제목은 내 목이 너무 기니 조심해서 자르게. 굉장히 무서운 제목이었죠. 그것까지는 잘 그랬어요? 몰랐던 굉장히 무서운 제목이었죠. 근데 저는 그 제목에 반해가지고 그때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인데 그 뒤로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훈 씨가 이 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역시 옛날에 내가 이거 정말 재밌게 본 책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세계재판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화두가 청년 수당에 관련된 문제가 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금 발언이 뉴스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 그렇죠,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시장은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쪽에서는 직권 취소해버렸고. 그리고 어제 같은 뉴스에서 이제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상해가 사실상 이제 거절한 거죠. 거절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단순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보다는 청년이라는 화두를 꺼냈으면 일단 저는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조사를 좀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세기의 재판이라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판,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는 기존에 그런 책이 있는 줄은 몰랐고 박원순이라는 쉽게 말하면 저희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런 책을 최근에 냈더라. 높은 뉴스나 이런 쪽에서 이 책을 이제 홍보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판인데 제목은 재판인데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다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어떤 태도.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나 철학적인 책이더라고요. 네. 제목과는 좀 다르게. 네. 그래서 누군가 그 서평 리뷰를 써보면 쉽게 읽힌다. 네. 그런데 저는 절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네. 내용 면에서 보면 이제 어휘가 어렵다거나 뭐 이런 건 네. 아닌데 네.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하겠습니다. 아주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이런 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다시 읽어서는 불구하고 새 책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부제가 역사를 움직인 10번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10개의 재판이 예.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소크라테스의 재판, 예수의 재판, 네. 잔다르크의 재판, 토머스 모아, 그 다음에 마녀 재판, 갈릴레오 갈릴라이의 재판,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리페 페탱의 재판, 로젠버그 부부의 재판, 그 다음에 채틀리 부인의 사랑에 관한 재판. 좀 예. 마지막에는 이제 예. 문학적인 소재로도 많이 다루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0개의 그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아까 그 성훈 씨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이거는 재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완전히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인문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법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학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역사, 사학에 해당되고 그렇죠. 역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철학에도 해당될 그리고 수 이제 뒤에 있고, 채털리 부인 이야기처럼 문학에도 해당될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책을 어떻게 한마디로 분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읽고 나면은 정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재판 중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방송 중에서 재판 중에 어? 방송 중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렇지. 너무 막 댓글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재판 몇 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뭐, 어느 재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마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요? 불교 신자입니다. 예.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예수 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의 재판이 참.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프레임을 점에서? 거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프레임을 건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게 여전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재판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2000년 이후인 2016년인 지금도 공공연하게 프레임이 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대중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의미가 깊은 재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종교적, 역사적인 그런 거야 뭐 너무 유명한 재판으로 예수의 재판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지만은 또 뭐 김성훈 씨는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바라본 것 같은데 자, 아까 그 뭐 프레임을 어떻게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프레임을 아마 어떻게 걸고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네, 그 책을 보면 54페이지 정도에 나올 겁니다. 54페이지 정도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는 신성 모독죄 반역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이때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냐?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뭐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여기는 많은 함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는 유대의 왕이 아니다 하면은 반역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신성 모독죄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길거리에 떠돌면서 네가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미 재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질문이기 때문에 예도 안 되고 노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비껴나갔죠?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발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한테 물어봐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기존의 그 재판관의 물음에 대해서 화두를 딱 깨버리는 거죠. 나는 직접 말하지 않겠다. 왜? 너희가 이미 용어를 정리해서 나한테 씌우기 때문에 그 용어로 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와 정말 현명한 화술이다. 이거는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화술로서 응대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엄청난 내공이거든요. 자,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때려버렸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자, 내가 유대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그렇죠.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짝 벗겨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점 이탈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무력화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 예가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의 속주인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수의 재판 훨씬 이전에 이제 공생의 기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낸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발언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또 반역이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가이사르 것은 가이사르 것에게. 아, 그래가지고 딱 예. 아예 그냥 논점에서 또 비껴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합법을 보면은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예.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 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겁니다. 예.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바위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는 것은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라. 그리고 네, 유생님 사랑하는 마음은 반갑습니다. 똑똑해서 내가 간직해라. 이런 말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는 사랑 대신 마음에 있는 점 하나 쥐어서 그 미움이라는 걸 계속 새기고 있었고 이것이 어느 시대에 청년 시대의 문제 됐을 때는 절망이란 말로 헬 조선, M4 세대 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시 보면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예. 매스컴에서 예. 자주 방송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예수의 합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논점을 흐리고 진짜 우리가 헬조선인가 진짜 우리가 M4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 문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뭐 예수의 재판이야 뭐 결과나 그런 건 다 아실 거니까 자, 그 점을 그렇게 김성훈 씨는 뭐 감명 깊게 봤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아무래도 아, 예. 예, 많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선 게 70살이었다고 그러죠. 예, 굉장히 70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그때 한참 혼란한 시기에 그리스에 또 희생자가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신성 모독을 했다, 젊은이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가 청년을 타락시켰다. 그렇죠. 그렇게. 그 이후로 소크라테스가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의연하고 예. 어떻게 말하면 숭조자적인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버려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뭐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플라톤의 사대복음서라고 네. 변명, 크리톤, 네네. 향연, 파이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네 가지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재밌는 표현이 나오냐면 네네. 자, 평생 소크라테스는 네. 아무것도 쓰지 않았으며 어떤 이론도 세우지 않았다. 마치 공자와 좀 비슷한. 그렇죠. 그런 자, 그는 어떤 형태로든 포착되지 않은 나날을 살았다. 그렇죠. 야, 이 표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잘 써먹어야 될 생각했는데 어떤 형태로도 포착되지 않은 나날. 그렇죠. 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저술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플라톤이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예수가 쓴 책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바울을 비롯한 지자들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증거판이 나와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석가모니. 그렇죠. 석가모니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현재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게 법구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석가가 쓴 책이 아니라 네, 네. 그 제자들이 그리고 쓴 이제 대부분 뭐 석가가 했던 말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시 아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 게 공자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노노 같은 경우 네, 노노. 예. 공자 그래서 시대의 증거. 자왈 이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소크라테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 그냥 살짝 옆으로 샜고요.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예. 근데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역사적 이야기도 주겠지만 그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 나오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렇죠. 말을 저도- 과연 소크라테스가 했느냐 예. 이런 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했냐 안 했냐 유무를 떠나서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했냐 안 했냐 그 유무를 떠나서 저희가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 법이라는 거 이제 선생님도 아마 하시잖아요. 8월 12일 날 제가 알기로는 헌법 강독을 하신다고 네, 했는데 예. 이번에 헌법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이번에 김재동 씨가 김재동 정말 예. 그 명연설을 했대요. 예, 저 이거 한 3번, 4번을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니
그 쉽게 말하면 식자층이라고 불리는 교수나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서열을 나누면 되지 않겠지만 일반 민간인이잖아요. 방송인이고 개그맨이 나와서 헌법을 이야기해서 온 국민을 감독시켰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좋게 말하면 미운 털이 박히게 그런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헌법을 읽고 그리고 시행령 헌법보다 앞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오늘 아침인가요? 송호근 교수의 중앙일보의 칼럼을 보니까 어제자. 어제자고요. 어제 보고는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른들이 있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어른들을 이제서야 만나게 됐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김재동 씨의 저도 그 헌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주 그 연설을 저도 봤는데, 저는 김재동 씨가 헌법 1조하고 3조를 해석을 해내는 것 보고 저는 완전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맞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12일 날부터 헌법을 개설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재동이가 법학을 전공했습니까? 아니면 뭘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헌법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헌법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1조부터 저희 그렇죠.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전부 다 한번 다뤄볼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래요. 또 이제 소크라테스의 명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친구가 탈출을 시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소크라테스는 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했다는 말. 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네.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아주게.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유언이잖아요. 여기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잖아요. 예. 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피하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저번 방송 잠깐 틀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바돌캐드님 오셨으니까 또 이야기를 할게요. 개헌 이야기 어제 했던 거 이어서 이야기했고요. 요즘에 또 탄핵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누구죠? 계속 이름을 잊어버리네.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각각의 이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이 탄핵 카드를 꺼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2년에서 어제 마이크 없이 했어요? 그래요?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럼 봐야지 또. 그럼 봐야지. 그래서 내가 업을 한번 해주고 가야 돼. 공식적으로. 밖에 진짜 지금 공사 중이라 게임 방송. 바돌키드님 방에서 한 거예요? 바돌키드님 방. 또 어제처럼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 다시 보기 돼 있네. 오늘 처음 방송입니다. 이런 거 해서 일단 업을 한번 해주고 저한테 저작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 저작권 상관없는 거죠? 업이 있어야 돼.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이런 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으니까요. 제 방송에서도.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2명 시청 돼 있네. 2명 시청. 조금 시간이 쌓여야 순위 짓게 될 거예요. 순위 짓게 되려면. 근데 오락실 게임 같은데? 어제 그롤린 거 봐보세요. 그롤린 거. 오, 바돌키드님 모습? 이게? 아, 옛날 페미콘 게임. 그니까 옛날 텔레비전에 나온 거서. 조만간에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컨셉을 못 잡아서 컨셉 잡히는 대로 방송해보겠습니다. 각 나온다. 각 나와. 저기 있습니다. 물심양면 제가 도울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아직 살아있음요.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왜 탄핵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한 2, 3년 남아있다 하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정치는 일단 타이밍이거든요. 정치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일단 탄핵이 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300명 중에서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야당 쪽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봤자 1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30명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 새누리당 비박 쪽 사람들과 이제 협상이 필요하다. 그럼 분명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는 테이블 협상이거든요. 그럼 거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야 와 한다고 그냥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분명 무슨 카드를 내놓을 거예요. 자기네들 그쵸 탈퇴자들 맞죠. 이게 그러니까 170명의 숫자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을 빼고 그 숫자 외에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170이에요. 그러면 그들 포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30명 포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카드에 따라서 강경파와 또 온건파가 나눠지겠죠. 결국 이건 뭐냐? 우리가 정권을 바꾸는데 원래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쳐요. 200명이 해서 우리 탄핵 소천 올립시다 해서 올렸다 쳐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관들이 누구냐면 다 친박 정권들이에요. 친박 쪽의 성향이 강하신 재판관들이 우리 통진당 해산됐을 때 봤잖아요. 보면은 그럼 여기서 또 싸울 거란 말이야. 나는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탄핵하는데 쓸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를 좀 더 결집을 시키고 정권을 바꾸는데 좀 더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10일도 안 남았죠. 10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들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탄핵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너무나 하면서 이제 대선 운동까지 하겠다. 너무나 복잡해져 버려요. 그렇죠, 늙은 오빠들. 이거 안 그러면 지난 2012년 그 대선 캠프하고 똑같은 꼴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과의 정권 바꿈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유생님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분산해서 쓰는 것보다 이 에너지를 총 직결해서 정권을 바꾸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있어요. 실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탄핵으로 이야기를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정들을 하나하나씩 모아놓고 이것이 걸음이 되어서 정권을 바꾸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이제 탄핵, 어제 망치부인님도 이제 탄핵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삼국지를 읽어보면 동탁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각 제후들이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탁이 물러가죠. 동탁이 물러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각 제후들이 분열을 합니다. 다 동상이목을 하는 거죠. 동상이목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가 또 만들어질 것이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가 현재를 읽기 위해서 고전을 읽는데 저는 그 시나리오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쉽게 말하면 탄핵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악을 분쇄한다고 해서 선이 온다는 그 이상한 논리는 이때까지 역사에는 없었어요. 항상 분열이 왔지. 지금 분열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악을 목표로 해서 정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는 이 탄핵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의 어떤 야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나는 이거는 그냥 야권 분열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논점을 흐리게 하는 운동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비판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탄핵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가운 피로 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너무 대중들의 감정적인 억양이 돼 있으니까 고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탄핵 이야기를 지금 함부로 그리고 탄핵을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지금 이종걸 대표가 아니죠. 대표 후보가 말한 거하고 김상곤 의원이 말하는 그 카드가 너무 약해요. 김상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국절 발언과 관련돼서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뭐 부정개표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건 사실상 법에서 판결이 난 게 아니죠. 그런 의심이 된다라는 카드를 가지고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잘못했다가 역풍 맞을 수가 있어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창건됐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됐던 결정적으로 했던 그 발언이 그거예요.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라는 식에서 당시에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했던 거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심해서 탄핵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갈 일이 아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고양된 감정을 탄핵으로 쏠릴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쏠릴 것이 아니라 나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인 정권을 바꾸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라이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녕.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경환 그러니까 경제 지금 부총리인데 이 사람 지금 행방이 어떻게 돼요? 나도 이 사람 행방을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 찾았는데 다음에 뉴스가 별로 없어. 지금 미국에 갔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국내를 왔는지 국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 사람 청문회를 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물을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상 내부 경제를 아주 파탄에 이르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가정경제 특히 주택 문제에서 미국 같아서 잠수하는데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총리로서 굉장히 실각을 했던 인물인데 지금 어때?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이 사람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돼요. 살아있는 거지. 물론 살아있겠죠. 살아있겠는데 조금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소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가 딴 데로 가 있죠.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한번 잠깐 같이 보시죠. 어제 잠깐 앞부분에 틀었었는데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제가 손석희 앵커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좀 빠르죠? 최고야. 나 이 선생님 너무 좋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점이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햄버거의 핵심인 패티, 즉 가운데 넣는 고기를 지렁이로 만든다. 이런 소문이 퍼진 것이죠. 저녁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아무튼 이야기. 이 괴소문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체인점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 끝에 이른바 프레임, 즉 이야기의 구조와 방향을 바꿔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의 고기에서도 지렁이를 봤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래서 이 소문에 더 충격을 받아서 정작 이 햄버거 체인점의 지렁이 소문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 일화는 사실 그동안의 많은 분야, 특히 정치적 선전에서 이용되어 온 이른바 프레임 전략을 예로 들 때 나오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감찰한다면서 활동을 시작한 지 28일째. 어제 오늘 나온 소식은 이랬습니다. 특별감찰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 내용들이 바깥으로 새나갔다. 이걸 특정 언론이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나는 발설한 적이 없는데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아닌가를 따지기 이전에 어느 사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찰은 그 본질은 뒤로 가고 기밀 누설이란 이슈가 전면에 등장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 특별감찰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조사한다는 뉴스로서 것부터 그 맡겠다라는 당시에 거죠. 기밀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역시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가 있으니까요. 정치권에서는 당장 누군가 특별감찰 자체를 흔들어서 민정수석에게 쏠린 의혹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프레임을 바꿔서 원래의 것을 잊게 한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의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또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당시에 햄버거 체인점은 엄연한 피해자였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헛소문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동시에 햄버거가 아닌 밀크쉐이크를 집중 마케팅하는 것으로 그 지렁이 괴소문을 완전히 잊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이되고 있는 이른바 특별감찰관 흔들기는 그 주체가 있더라도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도 아닐 뿐더러 밀크쉐이크처럼 달콤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달콤한 그 무엇도 던져줄 것이 아니다. 밀크쉐이크처럼. 참 손석희 선생님 참 좋아요. 참 한결같은.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로서 맡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혜택을 받을 인물들이 누굴까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진짜 그냥 궁금하긴 하다.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볼까? 그렇죠. 정말 청산 유수고 우리 최 선생님은 어디 가셨을까? 우리 최 선생님은? 아, 최 선생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아, 채널 A. 최경환. 어우, 깜짝이야. 국민의당 최경환, 안종복, 홍기택 청문회 한다면 안고 빠진 신방. 민생이냐 최경환이냐 새누리 선택은. 우상호, 최경환, 안종범 뒤로 숨어 국회 일정 엉망 만들어. 애결특위 추경시사 파행 원인 최경환 일병 구하기. 최경환 살아있겠죠? 생사 한번 쳐볼까? 최경환 생사. 안 나오네. 고백?
나왔나. 이 사람이 나오면 아마 게이트가 크게 커질 것 같아요. 비리 게이트가 엄청나게 큰 게 뭐 하나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별관 회의부터 해서. 아, 그런데 궁금하긴 하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 총리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개각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개각에 대해서도 뭐 송로버섯이 뭐 어쨌건 샥스핀이 어땠건 이걸 떠나서, 샥스핀이나 뭐 송로버섯 이야기를 떠나서, 아니 뭐 3명밖에 안 바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부 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청문회 자체를 못하고, 또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보호한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뭔가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조금 또 이제 이상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옛날에 연탄가스처럼 왜 꼬리 자르게 하지 않을까. 진짜. 네, 아타미의 추억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꼬리 자르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체를 드러내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어떤 세계 2008년 금융위기 같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운영을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다 보였잖아요 지금. 그럴 땐 반드시 청문회를 열고 책임을 물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 자체 당사자가 빠져버리니까 청문회가 청문회다운 것이 아니지. 그쵸?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맞죠.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죠. 아 정말? 신짜오? 신짜오가 뭔 말이에요? 아 신짜오? 신짜오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어. 한국말 해. 알아먹는 말 하자 아침부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알아먹는 말이에요. 알아먹는 말. 사람도 얼마 없는데. 아 니하오 뭐 이런 말은 비싼가 보죠. 외국어니까. 외국어를 몰라요. 한국말도 힘들어. 한국말도 분석하기 힘드니까. 네. 이제 아타미님의 추억 갔으니까 또 반복해야 돼. 오실 때마다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어. 우리 탄핵에 휘둘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탄핵에 휘둘리지 말자. 어제 김상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와 이중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각각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이제 화두로 꺼내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년 3년 정도만 남았다 해도 그것은 맞다. 타이밍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한정된 에너지를 탄핵에 쏠려서는 안 된다. 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거를 싸우기에는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이다. 왜? 첫째, 국회의원 200명이 참석이 있어야 되는데, 200명이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 말고 야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합치면 170명이에요. 그들 이제 섭외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비박위원들 해서 30명 정도를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정치는 협상이다. 그러면 이 와중에 오고 가는 설왕설래대 중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와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또 내부 분열하면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럼 수습해서 결국에 탄핵 소추까지 갔다고 해봐. 그럼 헌법재판소에 누가 있느냐? 그 재판관들이 거의 대부분 친박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야. 거기까지 올라가서 또 설왕설래 하겠죠. 그러면 우리 대선은 어떻게 볼 것이냐? 1년 남은 그 대선 준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를 그렇게 분산해갖고 쓰면은. 저는 그럴 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설왕설래 할 거보다는 이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오히려 정권 바꾸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선택과 집중 아니겠어? 선택과 집중. 그래서 탄핵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바꿔야 돼.
탄핵해갖고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권 이 정권이 지금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잡지 못하게 정권을 바꾸는 걸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시점에서 탄핵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하죠. 여론조사하는데 시간 가죠. 그냥